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올 들어 13번째 도발인데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첫 번째 첩보 전달자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비리 첩보를 절차에 따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텔레그램으로 수시로 연락하며 금융위원회에 인사청탁까지 주고받은 정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됐습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시속 100km로 달리며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운전하며 인기 동영상 팽수를 받습니다. 얇고 허술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계식 주차장의 절반이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보도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500여 건이 1차로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가 친척 여러 명에게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꾸민 이른바 쪼개기 증여가 가장 많았습니다. 백원우 곧 소환. 오늘 뉴스에이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 취재 내용을 집중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당시 경찰에 김기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내려보낸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조국 수석과 박형철, 백원우 두 비서관이 책임자였습니다. 이 중 박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첩보를 줬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곧 검찰에 소환될 계획인데 그 첩보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관심입니다. 먼저 권솔 기자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입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들어온 민원인의 투서가 경찰에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첩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검찰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과 민심 동향 파악,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 관리를 맡은 백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손에 넣은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착 비리 첩보 생산은 민정비서관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수집한 동향을 근거로 비리 첩보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냈다면 하명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첩보를 생산한 것이라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백 전 비서관을 넘어 청와대 핵심 참모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일격을 당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격의 대상은 검찰입니다. 당시 첩보를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첩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에는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첩보가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면 해당 사건만 특정해서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도 백 전 비서관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매번 그런 첩보가 들어오면 바로 해당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이첩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많은 민원성 첩보 중 하나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가 들어와 경찰에게 넘겨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로부터 첩보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뒤늦게 진행한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를 했던 경찰들이 소환에 불응했고 관련 자료도 지난 10월 말에야 제출돼 수사가 늦어졌다면서
정치적 의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현 정권 실세입니다. 지금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민주당의 총선 전략과 인재 영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도 청와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최근 검찰의 김기현 시장 보고서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은 조국 전 수석이 지시했다며 청와대에 부담이 되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이틀째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일각에선 사퇴설까지 제기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거주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사의 표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후임 비서관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비서관은 올해 초에도 사의를 표했지만 청와대가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 유일한 검찰 출신인 박 비서관에게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에 대한 자문을 종종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당시만 해도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청와대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달랐습니다. 박 비서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각별한 사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을 맡아 윤석열 팀장을 도왔습니다. 윤 총장이 사석에서 박 비서관 이름을 부를 만큼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청와대 퇴직 이후 민정수석실 문제를 연속 고발하고 있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이번 선거 수사 개입 논란도 입을 열었습니다. 특감반원 시절 청와대 안에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수사 보고서를 직접 보고 사진으로 찍어뒀다고도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문건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장소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입니다. 제가 출력한 출력물을 가지러 그 복합기에 딱 갔는데요. 거기 이미 어떤 문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와, 이게요.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건의 작성자는 알 수 없지만 수사 동향 보고서 형태였고 김 시장 외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관련 정보도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곧바로 휴대전화로 이 보고서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인 관련 보고서라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보고서를 건네자 직속 상관인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당황해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걸 획 잡아채 가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당황하더라고요, 되게. 김 전 수사관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수사가 청와대에서 시작된 걸 이때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물증이 있는데도 정치사찰 첩보를 하명한 걸 부인한다며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보고서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연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번 사건,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가장 처음에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보냈다는 그 첩보 문서, 네. 그게 어디서 나온 건지 오늘 경찰이 해명을 했죠, 처음으로? 이제 경찰 입장에서 설명을 내놨던 겁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 11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청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봉투에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한 여러 범죄 첩보 문건이 담긴 채 밀봉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청은 이 문건을 원본 그대로 울산경찰청에 내려보내면서 수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고 그 문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온 건데
경찰청은 다만 이 첩보 문건을 처음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이런 취지로 밝혔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낸 백원우 전 비서관 역시 문건의 작성자나 출처는 따로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네,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네.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당시 수석 때 이 사건 알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백 전 비서관이 입장문에서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오늘 입장문에서요,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건 지난 수십 년간 민정수석실이 해온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할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요. 하지만 경찰청은 오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총 9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10번 가까이 청와대의 수사 상황을 보고한 사안을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인 이 조국 전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알고 있고 경찰 보고 내용까지 챙기고 있었다면 직권을 남용해 하명 수사를 벌였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번이나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통상적으로 좀 어떤가요? 이렇게 경찰이 청와대에 수사 사항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하나요? 이 부분도 경찰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과거에도 이제 주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네. 수사 진행 상황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알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통 주요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렸다는 부분인 건데요. 다만, 이 오늘 사안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사안을 민정수석실에 알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민정수석실 부분에 알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이 민정수석실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권이 없기 때문에 첩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런 식의 입장을 좀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수사정보를 보고를 다시 청와대 쪽을 했다는 부분, 청와대의 국정상황 파악을 위한 통상적인 정보공유였다는 경찰의 설명과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한창 이제 수사 중에 있는데 가장 관심을 가지는 대목 어떤 대목일까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일단 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긴 첩보 문건을 넘겨준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경위로 작성된 문건인지 등을 따져 물을 걸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수석의 지시나 혹은 관여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해 볼 부분 같습니다. 만약 첩보의 생산과 전달, 또 수사 정보 보고 과정에서 야당의 특정 광역단체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검찰이 좀 주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말 검찰이 바쁘겠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에 대한 검찰 수사.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무마됐을 때 관여한 인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핵심 인사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측 등 양쪽 모두에게 구명 요청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게 청와대 특별감찰이 돌연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감찰을 받을 때 여권 관계자 다수를 접촉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측근에게 접촉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던 유 전 부시장이 우회적인 방법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감찰 무마에 나선 여권 핵심 인사들이 조 전 장관과 수차례 연락하면서 감찰 중단 지시를 이끌어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구명 요청에 앞장선 인사들을 압축해 유 전 부시장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인사청탁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것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금융위원회 인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이 중단되게 한 그 사람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포렌식을 통해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대화 상대들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여권 관계자들과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청와대 핵심 참모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인사청탁을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 인사에 개입하는 유 전 부시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금융위 고위직 자리가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의 추천을 받아 고위급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측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A씨를 추천한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이 특정 자격증을 가진 연륜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해 들어줬을 뿐이라며 인사청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금융위 인사청탁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검찰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에 청와대 핵심 참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렇게 각종 내부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관련 인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이죠. 청와대는 우선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 씨의 불법 모금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이호철 민정비서관 대신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이었습니다. 이걸 지시한 수사지휘한 사람은 누구예요? 청와대 직제에 관해서 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문 수석이 지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압박 질의에도 유 전 부시장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는 소원을 묻는 질문에 송 시장의 당선을 꼽기도 했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과는 지금 32년 됐는데요. 6번 그렇게 이제 낙선하면서 정말로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 송철호 그 길을 좀 걸어오고 계신 거죠. 청와대는 이들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대변인 명의의 짧은 서면 브리핑만 냈을 뿐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오랜 인연들이 의혹에 휘말리자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에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이 또다시 혐의를 흘린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중에 했던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이 말이 허위 사실이라며 문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회창 총재가 원래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는 당시에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략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한나라당의 후신인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2002년 대선 공약집에는 공수처 관련 내용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과 이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미 정계 은퇴한 분 얘기까지 거짓말로 날조해서 박훈정 자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했음에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 대통령에 대한 한국당의 고소는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와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없지만 수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고소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어젯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다행히 간단한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단식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황 대표가 떠난 자리에는 내가 황교안이다며 동조 단식에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황 대표의 부인이 의식이 없는 남편의 상태를 발견한 겁니다.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 봐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게 잠드신 상황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건 의식불명 상태다. 구급차 불러야 된다. 오늘 오전 의식을 회복한 황 대표는 가족과 당 지도부에게 다시 단식장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동조 단식을 통해 황 대표의 빈자리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단식을 시작한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은 황 대표의 단식 천막 앞에 내가 황교안이다라는 플랜카드도 펼쳐놨습니다.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대표님은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그분은 이곳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곳에 있는 거고. 두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연좌 단식 등이 논의되고 있어 단식 동참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천막을 치는 게 유행인가 봅니다.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에 이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국회에 천막을 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황아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 천막 3개가 보입니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설치한 텐트 2개 옆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천막이 마련됐는데요. 민주평화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 없다며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대표님, 민주평화당의 입장이 어떤 걸까요? 현실적으로 지역구가 축소될 경우에는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의원수를 확대해서 330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예, 선거제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저희들은 비상행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단 위를 올라오면 이렇게 또 다른 플래카드가 보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4월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며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기왕에 합의된 준연동제의 취지와 효과가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소수야당들의 입장이 제각기 갈라지면서 소수야당과의 공조로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던 민주당의 전략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통큰 합의의 길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주저없이 또 다른 선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하지만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총력 저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단식의 손익계산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새벽 의식을 회복한 황교안 대표가 다시 단식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8일간의 단식은 황 대표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단식장에 찾아온 인물들만 보면 이미 보수 대통합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네.
통합 대상 인물들을 한자리에 모았다는 것, 그게 아마 이번 단식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단식에 대한 평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역시 황교안이더라고요. 21세기 국회의원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삭발, 단식, 국민들은 좀 코미디로 보는 거고, 황교안 대표는 우선 당내 분란을 계속되던 것이 일거에 없어졌죠. 그 선택 잘한 거죠. 네, 박 의원 말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건 180도 달라졌네요, 평가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보수 강성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서 중도의 확장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거기엔 아마도 이 인물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나가는 저도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 됐다면 태극기의 개수가 촛불보다 단 한 개라도 더 넘으면 당신은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빨리 가서 예배 인도하세요. 네, 전 회장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한데 황 대표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정강훈 목사의 발언이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솔직히 부담스럽다 이런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단식에서 손실보다 이익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당의 일관된 특징이 하나 있죠. 힘들게 점수를 따놓고 아주 쉽게 그 점수를 까먹는데요. 이번엔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몸이 상하니까요. 가급적 단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예, 평화와 공작 사이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최면에 걸렸는데 안기부에서 가만히 있을 거야? 총선 지고 국민들이 계속 최면에 걸려서 내년 대선까지 지면은 자네는 하나 안기부에 있을 수 있을까? 1996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일을 재구성한 건데요. 흔히 이를 북풍이라고 하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북풍을 우려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여권에서는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이런 논평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나 원내대표는 당당해요. 그 발언이 뭐가 문제냐는 식이죠? 예, 물러서기보다 오히려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미국 정상회담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총선을 흔들기 위한 가짜 평화쇼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이런 걱정을 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바로 전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정상회담 해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다. 결국은 남북 평화쇼로 유일산 지방선거를 덮어버리겠다. 공교롭게도 올해 2월 황교안 대표가 선출된 날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으니 나 원내대표는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셈이군요. 예, 물론 외교 일정을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춰 조정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굳이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북한만 바라보는 여권의 헛된 기대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걱정부터 하는 야당의 앞선 우려를 합쳐서 헛된 기대, 앞선 우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분야는 내 밥줄인 경제라고 하는데 영 엇박자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한이 28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닷새 전에는 우리를 겨냥해 해안포 도발을 감행하더니 이번에는 발사체를 쏘며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59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28일 만에 도발이자 올해 들어 13번째 발사입니다. 우리 군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 보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연장된 이후 첫 발사 도발인데 한국과 일본이 발사 사실을 공지한 시각은 거의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지소미아 가동은 일본의 요청이 오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는 미 공군의 통신감청용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전방 일대 상공을 비행했고 오늘은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영상 감시하는 조인트 스타즈,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미 해군의 에리스 정찰기가 연이어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북한이 북미 협상의 마지노선인 12월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연평도 인근 섬에서 해안포를 발사해 군사합의를 고의 위반한 데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 인근 항구를 해군 기지화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요즘 남극에서 왔다는 펭귄 크리에이터 펭수가 인기죠. 그런데 고속버스에서 기사가 시속 100km로 운전을 하면서 펭수 동영상을 보는 모습이 승객들에게 포착됐습니다. 펭수가 아무리 좋아도 이러면 안 되겠죠. 공국진 기자입니다. 버스 기사가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에 매달린 휴대전화에선 동영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한 듯 몇 번씩 뒤를 돌아보면서도 기사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또 다른 영상을 틀기도 합니다. 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전주로 가던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펭수 영상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보는 거. 그거를 거의 3시간 내내 보시더라고요. 막상 그렇게 타보니까 되게 불안하죠. 기사는 영상을 보며 시속 100km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렸고 승객들은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렸다는 게 눈에 확실히 보였어요. 비까지 오는 상황이었어요. 운전 중 영상물을 보면 벌점 15점과 함께 승용차 6만 원, 대형 7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주행 중 영상 시청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는 것이 한 80%, 판단하는 것이 15%, 브레이크가 5%예요. 보는 것을 놓치면 사고예요. 영상을 보면서 운행한다는 것은 사고를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버스회사 측은 운전기사가 잠을 깨려 노래를 들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기사를 운행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캐릭터 상품을 모방한 짝퉁 15,000점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정품 인증 스티커까지 정교하게 위조해서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위조 상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등록 상표를 모방한 위조품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BTS 팬클럽인 아미 회원들이 선호하는 부채와 액자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공식 매장에서는 정품과 유사품을 홀로그램 스티커로 구분하는데 이번 짝퉁 상품은 이 스티커마저도 차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방탄소년단 팬이라서 저희 아이가 문방구에서 사진을 판다 그러길래 가서 같이 구입도 해주고 했는데 그게 공식 굿즈가 아니라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유명 가수 굿즈 등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 한류 영향으로 이런 인기 아이돌 캐릭터 용품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 외에도 카카오 프렌즈 같은 위조 캐릭터 물품도 반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밀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어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끝까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떤지 홍진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인득의 옆집에 살았던 80대 송모 할머니는 범행이 일어난 지난 4월 17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안인득의 손에 살해된 이웃들의 모습은 물론 처참했던 당시 상황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때 병이 어져갖고 지금 잠이 안 옵니다. 수면제 사놓고 먹는다는 거. 아무리 누자라고 해도 수면제에 못 누잡니다. 16년간 딸처럼 키우던 시각장애인 조카를 잃은 강모 씨는 집 밖을 나서지도 못합니다. 안인득의 흉기에 다친 목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게 전부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남자랑 같이 타면 두물하에 모셔버리거든요. 사건 이후 강 씨는 일하던 식당마저 그만뒀고 조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불을 끈 채 멍하니 앉아있기 일쑤입니다. 저희 집은 그냥 계속 그냥 눈물바다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아무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계속 그날 생각밖에 안 나시니까.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하고도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안인득과는 대조적입니다.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경찰서든 무엇이든 국가기는 아니고 하소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받지도 못하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지원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흉악범 안인득의 어제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마저 저도 변호하기 싫다는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맡기 싫은 흉악범 변호도 국선 변호인은 마지못해 꼭 맡아야만 하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 법정을 나와서는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우선은 그 말 자체가 당시 저도 약간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속마음도 숨겨야만 하는 국선 변호인, 어떤 사건에 배정될까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호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전국 각급 법원별로 2년마다 재위촉되는데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고 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초봉 첫 월급은 600만 원입니다. 국선 전담 변호인들은 월급이 정해져 있어서 사건별로 수당이 더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또 중간에 사건 변호를 그만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질병이 생기거나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등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훈아,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국선 변호인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부담일 텐데요. 왜 그만두지 않는 걸까요? 그럼 법률적 조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풀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팩트맨이 취재한 국선 변호사들 그만두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재위촉 평가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엔 동료 변호사가 업무를 떠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비록 변호가 거려지는 흉악범 사건이더라도 국선 변호인 누군가는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저 불기둥 보이시지요? 미국 텍사스주 화학단지에서 어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반경 6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엄청난 섬광도 번쩍이면서 인근 주택가 CCTV 화면이 하얗게 변합니다. 대형 폭발이 일어난 곳은 미국 텍사스주의 화학공장 단지. What kind of product does that have? Oh, man. 당시 폭발로 인근 지역의 상점문이 부서졌고 가정집 창문들이 깨졌습니다. 폭발 위력은 50km 떨어진 곳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또 12시간 만에 같은 단지에서 폭발이 다시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It's like the whole house was shaking, kind of like a little mini earthquake.
경찰이 원유 추출물이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가운데 반경 6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 중서부에는 폭설과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5천만 명이 이동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폭탄 사이클론이 덮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We were trying to get up here a little bit earlier to try and beat it, but we didn't make it. 도로 통제뿐 아니라 항공편까지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We have thousands of blankets and care kits, diapers and formula, because we know this is unexpected.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선 소를 실은 차가 미끄러져 소들이 탈출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재치 넘치는 미국 17세 소녀가 화제입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동영상 SNS 틱톡에서 이렇게 화장법을 소개해 500만 명이 시청했는데 중국이 이 영상을 바로 차단했습니다. 무슨 영상이었을까요?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틱톡 앱을 이용해 개성 넘치는 화장법을 소개하는 10대 소녀들. 속눈썹 화장기구를 든 이 소녀 역시 처음엔 화장 노하우를 알리는 듯합니다. Hi guys, I'm going to teach you guys how to get long lashes. 그런데 속눈썹을 말아 올리면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합니다. 신장 위구르의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국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Separating their families from each other, kidnapping them, murdering them, raping them. This is another Holocaust. 최근 국제탐사보도협회는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최소 100만 명을 가둔 강제 수용소를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Benim günüm tek köylerde üstüne kaçamış kızımın üyege gidip konduramdı. Onumay kalsam yeni türüme girip yatamam bu da böyle ettim. 뷰티 동영상으로 위장한 아지즈의 고발 영상은 게시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500만 명 넘게 시청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They don't care about the real problem. So I thought if I made this video sound like it was a makeup tutorial, people would want to watch it. 홍콩 시위에 이어 소수민족 탄압까지 중국 기업이 만든 틱톡이 검열을 한 것이란 의혹이 나오지만 틱톡 측은 다른 이유로 일시 차단했던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만들어진 기계식 주차장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 절반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추락 사고가 잇따르는 기계식 주차장의 실태,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의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 실태, 제가 직접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식, 다층 순환식, 평면 왕복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두워서 빠져나올 때 상당히 위험해요.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 지난 3월 이곳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했습니다.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중간에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주차장 문을 열어보니까 차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차량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운전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해당 주차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이 주차를 다시 하는. 주차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한 신도시를 가봤습니다. 거의 모든 상가 건물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 당일에도 기계 오작동이 발생한 곳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고장이 좀 고장이 고쳐가지고 몇 대 나가고 2대가 이거에 나가는데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고장이 나요. 지장이 없어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입니다. 가려고 내려왔는데 차 고장났잖아.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한 3시간 정도? 커피숍에 가서 지금 청소해야 돼.
지난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선 기계 오작동이 차량 추락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층 운반기가 내려앉아 고급 승용차가 완파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망 사고만 31건이 발생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용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기계식 주차장.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어 많이 낡아 있습니다. 이동 통로는 틈이 넓게 벌어져 운전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틈이 좀 넓어 보이는데 다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요? 차량 운반 체인은 녹이 잔뜩 쓸어 있습니다. 체인이 좀 많이 부식돼 보이긴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또 먼지나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는 두꺼워졌기 때문에 체인이 벗겨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주차장. 이곳은 차량 운반기 바닥이 심하게 녹슬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전국 기계식 주차장의 76%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곳은 정기검사를 2년마다, 안전정밀검사를 4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은 차량 입출고를 운전자가 직접 해야 하는데요. 운반기에 차량이 올라가자 큰 소리와 함께 차량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별일 아니라는 답변만 합니다. 승강기가 앞뒤로 뚫려 있어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관리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전국 8,200개 기계식 주차장 중 4,000개 이상이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절반에서 문제가 발견된 건데도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적합 판정 후에도 운영을 계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 문서는 계속 발송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도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 청소는 단속 기간은 아니거든요. 단속은 지자체에서 나가시죠. 부실한 관리 속에 오늘도 운전자들은 목숨을 건 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아빠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아빠 찬스 스케일도 다른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알고 보니 여당인 공화당이 1억 원어치를 사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 재벌 트럼프의 아들로 주목받았던 트럼프 주니어. Times where people just assume that you're going to be some sort of spoiled brat, unintelligent, spoon-fed your entire life. 그는 대통령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최근 아버지를 홍보하는 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Him seem even remotely human, just because it was a Trump accomplishment. It just sort of shows the state of the world in which we're in today. And so for me, it was a big part of the motivation of writing that book. 300장이 넘는 이 책에는요, 주로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책들을 비판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출간한 지 한 달여 만에 무려 11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베스트셀러의 비결은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공화당이 1억 원어치 이상을 무더기로 사들여 기부자들에게 뿌린 겁니다. Have you noticed how he always puts his private interests before the interests of our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줄리아니 변호사의 아들도 부친 덕을 톡톡히 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특보 직함을 달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골프 선수 출신인 그가 연봉 1억 원을 받으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일뿐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꼬집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수저들은 어떤 엄마 아빠 찬스를 쓸까요? 18살짜리 미성년자가 11억 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샀다면 당연히 부모 돈으로 의심되겠죠. 딱 2달치 서울 부동산 거래들을 살펴봤더니 이런 의심스러운 거래가 500건 넘게 나왔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18살 A씨는 올해 서울 서초구에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돈 한 푼 없이 구입했습니다. 전세 5억 원을 낀 이른바 갭투자인데 나머지 6억 원은 부모와 친척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6억 원이 모두 부모 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돈을 쪼개서 증여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올해 8월과 9월에 신고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2만 8천여 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1,500여 건을 우선 조사한 결과 3건 중 1건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정을 어긴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의심 건수 비중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큰 돈을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리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실시간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공개 오디션, 연예인을 뽑을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해외 수출 기업을 뽑는 수출스타 K가 열렸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하는 자리라는데 홍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턴테이블 위에 놓인 인형을 촬영하는 스마트폰. 간편하게 회전하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외에도 전통 맛을 담은 음료와 화장품 그리고 보석까지 해외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43곳의 제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주로 유럽, 그다음에 미국 쪽에 제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략하고 싶은 국가는 중남미 쪽이고요. 이 가운데 12곳이 최종 선발돼 코트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류 스타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 타겟 전략 시장에 나가서 현지 판촉 행사를 하고. 하지만 통과해야 할 관문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중국과 중남미, 미얀마, 러시아 등 해외 유튜버들이 각 나라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Sí, los productos de comida es algo que ellos no han probado, entonces les causa mucho interés el probar este tipo de comidas.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되게 작품도 상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화장하는 작품이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코트라는 외국 바이어들의 반응 등을 추가해 다음 달까지 수출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K리그 사무국이 가짜, 이른바 짝퉁 우승 트로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축구장에서 우승팀이 나올지 몰라 진품에 모조품까지 2개를 준비한 건데요. 진품은 어느 경기장으로 갈까요? 이민준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우승 시상식을 앞둔 K리그 측은 진품 트로피에 모조품까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2개 모두 크기와 무게는 물론 화려한 무늬까지 똑같아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쪽이 보니까 확실히 맨들맨들하고 깨끗하고 좀 더 공을 들인 거 아닌가. 미세하게 다른 게 있었습니다. 진품엔 역대 우승팀이 새겨져 있었지만 모조품엔 없었습니다. 리그에서 모조품을 만든 건 치열한 우승 경쟁 때문입니다. 1위 울산과 2위 전북의 승점은 불과 석점 차. 이번 주말 시즌 최종전까지 가야 우승팀이 확정되는데 두 구단이 각기 다른 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트로피가 2개 필요한 겁니다. 파이널 라운드 접어들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그 울산과 전북의 우승 경쟁이 지속이 되면은 2경기장으로 나눠서 가야 되겠다. K리그 측은 어느 구장에 모조품이 갈지는 철저히 감추고 있습니다. 다만 모조품을 받은 구단도 나중에 진품으로 교체해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경선이 지난해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자격을 얻었지만 1년 넘도록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 논란입니다. 최경선은 아시안게임 마라톤에서 북한 김혜성에 이어 4위로 골인했는데요. 그런데 김혜성이 도핑에 적발되면서 4위였던 최경선이 동메달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게 지난해 10월이었는데 그 사실을 여태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아직도 메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언제쯤 전달될까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은 바로 오늘 강원 미시령의 모습입니다. 새하얀 눈의 나라로 변신했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미시령에는 무려 3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졌고 그 밖에 강원 지역에도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자정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길이 무척 미끄러울 텐데요. 사고 없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 동해안 지역에는 밤부터 다시 눈비 소식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철원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전국에서 영상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니까요. 보온용품을 장만하는 등 월동 준비 든든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론사도 제보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출처를 물어봅니다. 신빙성의 잣대니까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첩보를 최초로 전달한 백원우 전 비서관. 어디서 그 첩보를 얻었는지가 이번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밝혀야 청와대의 정확한 개입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요. 첩보의 출발점을 주목해 보시죠. 내일도 뉴스입니다.